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창현 유리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한 달이 저는 금방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저희가 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빨리 됐네요. 그 녹음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하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또 녹음하는 날이 찾아왔네요. 네, 그렇네요. 저는 이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올해 좀 유독 춥게 느껴졌어요. 근데 또 이제 어느새 날이 풀리고 이렇게 봄이 왔더라고요. 맞아요. 저기 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나무에 매화? 새싹? 꽃봉오리? 아, 꽃봉오리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또 이제 꽃이 만개할 것 같은데 창은쌤은 이렇게 봄 하면 어떤 것이 좀 떠오르세요? 봄 하면은 좀 나들이 가고 뭐 좀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좀 미세먼지도 좀 있고 그죠.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좀 제가 생각해 보면은 봄 때는 좀 항상 좀 바빴다라는 느낌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해서 겨울에는 진짜 엄청 웅크려 있고 밖에 외출도 좀 잘 안 나가는 편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봄이 되면은 되게 좀 활발해지고 좀 약간 기력이 그동안 없었다가 뭔가 기력이 이렇게 좀 생기가 도는 느낌?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 확실히 저는 활동량도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어디 많이 놀러 가고 좀 그런 게 많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 생각해 보면은 봄 때 뭔가 막 시작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좀 봄이 되면은 활발해지고 들뜨는 이유가 사실은 이 생물학적으로 봄에 겨울 대비 일조량이 늘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증가해 사람들이 좀 들뜨게 만든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혹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호르몬 변화에 적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변화 또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좀 봄이 되면은 주변이 활기찬 분위기로 인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봄철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스프링 피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봄 특집을 맞이하여 자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권의 도서를 통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문학편 추천 도서는 어떤 거죠? 네, 오늘 1부 문학편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한로로 작가의 자몽살구 클럽입니다. 작년 가을에 발간된 책이었는데 발간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책이었어요. 맞아요. 이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한로로가 발간한 첫 소설책이어가지고 이제 더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한로로님의 입춘이라는 곡으로 이분을 처음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좀 좋아했던 가수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곡 들어봤는데 그 가사도 괜찮고 멜로디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마침 또 이 책이 이제 자살에 관련된 책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구구절절 채널에서 추천 도서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이한 점이 같은 이름의 앨범을 같이 발매했는데 한로루 씨가 이제 평소에 4분이라는 이 짧은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담아내기 어려웠어서 이번 소설과 이제 앨범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 노래로는 다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소설로 통해서 담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나요? 모르셨나요? 네, 저 그런 것까지는 몰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냥 이 컨셉이 되게 신기하다. 이게 앨범이랑 책이랑 표지도 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책도 읽어보고 싶다. 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또 노래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또 같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더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소설과 노래 그리고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봐야 이야기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리 선생님은 다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소설을 읽고 난 후에 이제 앨범이랑 뮤비를 차례대로 봤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소설로만 읽었을 때보다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뮤직비디오는 아직 안 봤는데 함께 한번 봐야겠네요. 그럼 네. 이 소설은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책은 4명의 여고생이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이 비밀의 동아리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자살로부터 서로를 지켜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에요. 자몽살구 클럽 하면은 좀 이름이 특이한 동아리인 것 같은데 네. 이 자몽살구 클럽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 자몽살구 클럽이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을 드리면 죽고 싶지만 살고 싶은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고 이제 생존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밀 모임이라고 해요. 공식 동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몽살구를 줄여 말하면은 자살이기도 하고 또 살구는 살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자살은 하고 싶지만 살고 싶다는 의미를 귀엽게 지은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소설의 소제목 보면은 누구누구는 살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굉장히 귀엽게 담긴 클럽 이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클럽의 규칙은 한 사람당 20일의 자살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남은 부원들이 도와주는 게 이 클럽의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20일이라는 이 자살 유예 기간 동안 자살을 막았다고 하여도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그 자살 사고를 가지게 될 수도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몽살구 클럽 활동을 통해 유예 기간 동안 각자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 그래도 현재 이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살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게 그 자살로부터 굉장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살 예방 팀에 있었을 때 이런 교육들을 가다 보면은 그런 좀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힘든지 왜 죽고자 하는지 이런 이유들을 막 듣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자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거를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상담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나고 뭐 그런 정말 각자가 다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지금은 좀 힘들어서 잊혀져 있거나 까먹고 있거나 했던 것들이 있는데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그 자몽살구 클럽처럼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 이유를 찾아주면은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몽살구 클럽 부원들이 각자 어떤 이유로 죽고 싶어 하고 또 살고자 하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몽살구 클럽 부원이 이제 주인공을 포함해서 총 4명인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면 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주인공과 유민이라는 인물을 제외하고 2명의 인물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랑 유민에 대한 스토리는 책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 두 인물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꼭 책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먼저 이 동아리 장인 태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태수는 정교회장인데 성격도 굉장히 좀 호쾌하고 동아리장으로서 이 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정교회장도 하고 성격도 밝은데 왜 죽고 싶어 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 태수라는 이 인물의 성격 자체가 자신의 이런 힘든 부분을 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좀 괜찮은 척, 밝은 척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 성격인가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책 속에 다른 인물들은 좀 각자 힘들어하는 이유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 태수가 죽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한 서사가 좀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태수의 스토리가 좀 너무 부족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태수의 서사를 자세히 풀어내지 않은 게 오히려 태수의 성격을 좀 잘 빗대어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태수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걱정하는 눈빛의 유민 언니가 입을 열었다. 또 맞았어? 언급하지 마. 안 하기에는 꼴이 엉망이니까 그러지. 유민아 내가 걱정돼? 난 네가 걱정돼. 영화 아가씨 속 히데코의 명대사를 따라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띄우려던 태수의 언니가 곡소리와 함께 몸을 다시 일으켰다.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태수가 죽고 싶어 하는 이유가 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책 내용으로 짐작해 봤을 때 태수가 좀 정교회장이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인데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좀 강요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밝고 모범적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부모님의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많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런 힘든 것들을 좀 표현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아니면은 오히려 남들을 좀 격려하고 자기가 힘듦에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살면서 많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도 과거에 힘들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씩씩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는 좀 밝은 모습을 보이지만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도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본인이 정말 이 서비스를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사실 나 괜찮아, 나는 전혀 문제 없어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 게 뭐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비스 제공자를 떠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옆에서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좀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 태수가 좀 겉으로 굉장히 밝은 모습이기는 했지만 이 자몽살구 클럽을 만들기도 했고 또 죽고 싶다라는 말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 위험 신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작지만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태수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자몽살구 클럽 부원들이 함께 머리 염색도 하고 교과서를 태워버리는 등의 행동들을 하면서 이 태수와 함께 일탈을 즐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자몽살구 클럽 활동으로 이제 태수가 결국 삶을 지켜냈는지는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인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보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현이는 그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소망하던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저버려야 하는 인물로 그려져요. 그래서 아직 꿈을 이제 막 펼쳐야 될 나이인데 현실이라는 벽에 이제 부딪혀 버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꿈을 펼쳐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그게 내가 이 꿈을 꾸는 게 좀 안 되겠구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은 굉장히 좀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보현이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나오는데 이 나이에 이제 어머니의 병원비도 책임져야 되고 또 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남동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남동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현이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좀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또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저버려야 된다는 현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보현에게는 그 영화 감독이라는 꿈이라는 그 목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현실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보현이의 경우는. 그래서 이 보현의 경우는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유와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인물인 것 같았어요. 삶을 이제 포기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꿈을 저버려야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유가 됐을 것 같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까지 엄마가 살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남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보현에게는 닥친 현실이 조금 내가 지금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일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몽살구 클럽 부원들은 보현이가 삶의 의지를 좀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보현이가 단편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현이의 결말도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 그 요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만 계속 바라다 보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내가 지금 이 생을 마감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어려움 그리고 고통은 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런 역경을 마주했을 때 내가 피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어떻게 잘 이겨내고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혼자 해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긴 하죠. 그렇죠. 이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은 터널 시야라고 하죠. 되게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그 정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나는 지금 이 생을 마감해야겠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속에서는 4명의 인물들이 이제 각각의 어려움들을 서로 들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면서 이겨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주변 지지체계들이 내 삶을 좀 지탱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지 체계가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이 자몽살구 클럽을 통해서 각 인물들이 어떻게 또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건데, 이 인물들은 왜 또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 이런 상담이 유입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학생들이다 보니까는 뭔가 어쨌든 자살이라는 게 누군가 어른들한테 내가 이 단어를 꺼내기에는 조금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얘기하면 괜히 문제아로 찍힐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진짜 힘든데 어른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들로 이 학생들은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창윤 쌤은 좀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를 하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은 아마 정보를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 이게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해도 되는지도 정보를 모르고, 나랑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한번 이겨내보자,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직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센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 구구절절에서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가 있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번호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청소년 분들은 어떤 상담 전화를 좀 이용할 수 있나요? 1388입니다. 아, 1388이요? 네. 그래서 청소년 분들은 이제 편하게 1388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좀 그런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577-0199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어떤 이유로 또 죽고 싶어 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살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어요. 창현쌤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맞아요. 우리가 뭐 사실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도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많이 다뤄지지 않는 그런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또 자몽살구 클럽 부원처럼 삶의 의미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또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할로로 가수의 자몽살구 클럽 앨범에 수록된 갈림길이라는 노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저 잡초에 남은 온기 모두 쏟으면 그 누구보다 키 큰 나무 되려나요. 그치만 나를 찾아오는 감기는 무서워요. 하얀 희망은 더 그래요. 자고 있는 이 새벽에 나의 꿈을 띄워보내면 그 누구보다 멋진 어른 되려나요.
선택은 무서워요. 붉은 책임은 더 그래요. 넌 나의 세상 공기가 단물이었음 해. 맑은 눈물이 부끄럽지 않게 언제 어디든 유연할 수 있게 잠깐 여기선 울어도 안녕하세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돌이켜보면은 좀 힘든 일을 잘 미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뭐 힘들었던 순간들도 저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막 뭐 그렇게까지는 안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는 진짜 힘들었다 라는 순간을 좀 꼽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는 수련했을 때 제일 이제 최근에 힘듦을 말씀을 하시면은 수련했을 때가 좀 그나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저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어쨌든 수련 1년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지금 너무 미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난 나름 조금 편하게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배워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과제를 계속 해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는 정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고 과제라는 이 성과가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군대 훈련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훈련 기간이 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초적인 힘듦이라고 할까요? 그죠. 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힘들 때라고 하면은. 지금도 뭐 생각하면은 그 정도면 다 하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훈련 받을 때는 되게 몸에 계속 알배겼는데 계속 뭐 해야 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힘이나 뭐 이유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훈련 기간 끝나면 이제 결말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음, 그 끝을 바라보고 저는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또 창현쌤이랑 비슷한 게 결말이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기만 좀 버티면은 그래도 그 이후엔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저는 수련이 끝나고 확실한 보상을 제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바라보고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여행이신가요? 네, 그냥 노는 거. 아, 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근데 보통은 뭐 이렇게 기한이 있는 고통도 있고 또 기한이 없는 고통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들처럼 또 저희도 그분들과 같이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거야. 이거 다 지나갈 거야 하면서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버티기만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근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좀 발견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책이 워낙 유명하고 베스트셀러인 책이기도 해가지고 저도 익히 들었던 책입니다. 네, 오늘 2부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빅터 프랭클 선생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 선생님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그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을 해오시면서 깨달은 점들을 집대성해서 이제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립을 하게 되시는데 이 로고테라피 학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도록 돕는 심리치료법인데 오늘 그 빅터 프랭클 선생님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시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시고 깨달으신 점들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있어요. 혹시 유리 선생님께서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어느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 행복이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많이들 느끼긴 하죠. 네. 그런데 가끔 저희가 뭐 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은 누군가보다 좀 열악한 환경인데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풍요로운 환경인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내가 어떻게 행복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또 내 그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 강제 수용소라는 환경이. 사실은 거기는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환경인데 가혹한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끼셨다고 하세요. 그 실제로 이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불편함에도 우리는 행복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적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이 SNS를 보면서 남들이랑 많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뭐, 누구는 어디 여행 갔네, 누구는 뭐 쇼핑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시물들을 보면서 좀 스스로도 사실 분명히 내 삶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미처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 SNS가 이제 나와 남들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게 삶의 기준점을 좀 많이 흐트러지게 좀 만드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게 과도해지면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불행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면은 그런 비교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는 포로 수용소라는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끼셨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삶의 의미는 때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로 철학에서 이런 삶의 의미,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이런 좀 담론이 있잖아요. 그런 담론을 보면은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뭔가 달성을 하는 것만이 뭔가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은 좀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는 이건 다 다르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심지어 그 사람도 어떤 때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빅터 프랭클 선생님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고 하시면서 그 본인의 삶의 의미가 부여된다면은 그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제 삶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궁극적인 의미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내가 20대 때는 뭘 이루고 30대 때는 뭘 이루고 막 이런 목표들을 되게 많이 세우잖아요. 저도 사실 저는 좀 그런 편은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뭐 사람이 어쨌든 이 삶의 원동력이 이런 목표들을 내가 달성함으로써 삶의 원동력을 갖는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진짜 뭔가 그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빅터 프랭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내가 단순히 그런 목표들을 설정해서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게 내 삶의 의미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정말 다른 삶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소한 것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식물에 물을 줘야 돼. 이런 것들도 되게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면은 그게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 그쵸. 이런 의미로도 저는 또 느껴지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막 상위에 있는 가치나 꿈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사소한 것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2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고테라피 학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이라고 좀 책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챕터를 좀 보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이라는 것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앞서 말했던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이 언젠가 지나가겠지 하면서 생각을 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살면서 좀 느낀 바로는 이 힘든 순간에도 행복이 좀 숨어 있구나. 뭐 어려운 환경에서 유머로 승화를 하면서 막 되게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힘든 속에서도 행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안에 있으면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순간에 이거 뭐 여기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은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뭐 저희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상담전화 뭐 1388이나 1577-0199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다면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좀 더 슬기롭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선생님의 삶의 의미를 혹시 찾으셨나요? 오히려 삶의 의미를 정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오. 그냥 순간순간에서 행복을 좀 많이 느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저는 사실 지금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제 삶을 살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해야지 뭔가 뭐 이렇게 뛰어난 뭔가를 이뤄내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정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에 내가 그냥 좋은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제 성격을 또 아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단순한 편이기도 해요. 저는 원래 막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으면은 그걸로 인생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제가 여행 얘기를 너무 많이 이제 해가지고 지겨우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한번 제가 여행 얘기를 꺼내자면은 보통 이제 배낭여행 간다고 하면은 뭔가 인생의 진리를 얻고 올 것 같은 그런 뭔가 이미지잖아요. 배낭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런 긴 여행을 하고 오면은 내가 인생에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얻고 올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여행 가서 그런 진리를 깨닫고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여행이라는 경험이 그냥 저한테 행복한 경험으로 남았고 그냥 지금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내가 그런 행복했던 경험들이 지금 제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여행이 아니어도 그냥 제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행복들이 저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오늘은 힘들었어도 내일은 뭐 또 행복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과거에 내가 그때 행복했지라는 걸 떠올리면서 다시 그런 행복한 감정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삶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정보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정답이 아닌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나만의 그런 행복을 좀 찾으면은 주변에 이런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의 좀 삶의 줏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삶의 의미를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지금은 좀 한철 갔을 수도 있는데 막 갓생 살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음. 뭐 아침에 새벽에 러닝 뛰고 영어 학원 갔다가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또 운동하고 또 자기 전에 뭐 일기 쓰고 네. 책 읽고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제가 저도 시도를 했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분들이 있고 네. 안 맞는 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면은 사람들이 음. 뜯어 말려도 하게 되는데 이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데 그 정말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못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그러니까 그 실천을 못했을 때 이럴 때 굉장한 좌절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러닝을 뛰니까 나 너무 이렇게 상쾌하고 좋아 하면은 이제 러닝을 뛰게 되는데 아침에 갓생 살아야 돼 하면서 이게 뭐 목적과 수단이 조금 반대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는 거는 굉장히 어쨌든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현재의 행복을 잊지 않았으면은 네,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행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성취와 경험의 가치 수준은 같다.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뭘 막 깨닫고 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경험을 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풍경 보고 오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사실 모든 이야기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내 인생의 시점에서 이 말이 맞을 때가 있고 또 맞아요. 다른 시점에서는 저 말이 나한테 맞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또 맞는 분들이 있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의미는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의 행복을 찾고 순간순간의 의미를 발견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목적을 두는 게 잘못된 거냐? 또 그렇진 않죠. 또 그 목적을 이뤄가는 단계도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뭔가 이 2부의 결론은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는 모른다인 것 같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 정답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뭐 결론이 되게 이상하게 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되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삶의 의미가 되게 사소한 것에 있기도 하고 큰 것에 있기도 하고 또 큰 거를 달성하다가 보면은 또 작은 행복들이 또 중간중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빅터 프랭클 선생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가지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수용소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었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법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부를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 진행자 김창현, 유리였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